5대양 6대주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는데 제일 큰 바다 태평양, 그다음 대서양, 그리고 인도를 끼고 있는 인도양, 그리고 저 극과 극에 있는 바다 북극해, 남극해. 이게 5개의 큰 바다였죠. 5대양. 6개의 대륙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그렇죠. 서양하면 딱 떠오르는 프랑스, 이탈리, 유럽이 있죠. 그죠? 자, 그리고 검은 대륙, 흑인들 사는 아프리카. 물론 백인들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캥거루, 호주, 뉴질랜드, 오세아니아. 그렇죠. 그리고 미국, 캐나다, 그렇죠.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있는 북아메리카. 그죠? 그리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축구 잘하는 나라들 많은 남아메리카. 5대양 몇 대주? 6대주. 중동은 서양 사람들이 자기네들 기준에서 동쪽이라 가지고 중동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가까운 동쪽이라 해서 중동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근동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네. 요 지역은 아시아에서는 서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무슨 아시아? 예, 중동을 서아시아라고 한다 그랬죠. 이쪽 언어로 해가 뜬다라는 뜻이 오리엔트라는 뜻이어서 이쪽을 오리엔트라고도 부른다 그랬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요 지역에서는 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두 강 사이에서 문명이 꼽혔죠. 그래서 요 지역을 뭐라고도 불러봐요? 예, 맞아요. 메소포타미아라고도 부르죠. 여러 표현으로 많이 불러요.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혹시 이 바다가 무슨 바다인지 알아요? 지중해죠. 그죠? 자, 요 중동은 지중해 어느 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죠. 그죠? 그래서 요 지역을 동부 지중해라고도 불러요. 예. 이제 당장 너희 나중에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여기 등장하는 나라들 설명할 때 동부 지중해 연안의 국가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러니까 다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아시아, 동부 지중해, 근동, 중동 같은 표현이다. 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 페이지 보시면 자, 인류가 이제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이유. 이제 걸어 다니기 시작했죠. 허리를 세워서 걸어 다니. 이거 다음부터 해오시면 돼요, 여기를. 여기 빈칸을 해오셔야 돼요, 이 페이지는. 어. 무슨 보행? 직립, 이거 쓰면서 보세요. 인류가 이제 직립보행을 시작하게 됐죠? 아마 이전에는 기어 다녔을 거로 추측이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인류 이제 발견되는 화석들을 보면은, 아무나 빌려줘. 오, 고마워. 이렇게 서가지고 걸어 다녔을 거다. 이렇게 허리를 세워서 걸어 다니는 걸 직립보행이라고 하고, 최초의 인류하면, 맞아요. 오스트랄로 피테쿠스. 이게 남방의 원숭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뒤에 이제 에티오피아라는 동네에서 발견돼가지고 에티오피아의 아파렌시스라는 동네에서 발견돼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까지 붙여주기도 해요. 네. 그런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까지만 알아두셔도 돼요. 도구를 제작하고 두뇌 용량이 점점 커진 호모, 호모는 사람이란 뜻이었고 하빌리스. 여기서 하빌 요거는 핸디라고 보시면 돼요. 핸디. 손으로 뭔가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모여가지고 집단으로 사냥을 하고 뗀석기 같은 도구를 사용했던 불과 언어를 또 사용하는 그쵸. 사실은 이 에렉트 할 때 그 이렉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직립이란 뜻이에요. 선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 직립보행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이긴 한데 요때부터 이제 불과 언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자, 그리고 머리 크기, 용량이 이제 현생 인류와 비슷해지고 시체가 있으면 묻기 시작했던 네. 요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냥 네안데르탈인이라고도 불러요. 네안데르탈이라는 독일의 그 한 지명인 동네 이름이 있는데 그 네안데르탈 동굴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시체를
매장했어요. 그 주변에 꽃가루가 발견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안타까워가지고 이걸 추모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현생 인류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는 맞아요. 호모는 사람이고 사피엔스는 예, 맞아요. 슬기롭다는 뜻이. 잘 기억하고 있네요. 크로마뇽이 프랑스에 있는 동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의 화석이 크로마뇽 지역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호모 사피엔스 하면은 보통 크로마뇽인이 같이 이제 설명이 돼요. 자, 인류는 처음에 돌을 도구로 사용했죠. 아마 그 이전에 나무를 사용했을 텐데 점점 이제 더 뭔가 딱딱한 돌을 어, 사용을 했을 거라고 추측이 되죠. 왜냐하면 그 딱딱한 돌이어야지 이제 사냥할 때 실상력도 더 높고 그랬겠죠? 그래서 석기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 석기 시대를 구석기 시대, 약 지금으로부터 100만에서 70만 년 전으로 추측이 돼요. 자, 구석기 시대 특징. 요 시대 때 사람들은 도구로서 큰 돌에서 떼어낸 뗀석기를 사용했죠. 대표적인 뗀석기 하면 주먹도끼, 뭐 집게 이런 것들을 사용했죠. 그리고 이 시대 때 사람들은 먹을 거를 자연에서 주는 걸 그대로 이용했죠. 예, 사냥을 했죠. 예, 이거를 한자로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수렵. 그죠? 열매 같은 거 따먹는 거. 채집. 물고기 잡아먹는 거. 어로. 예. 어획이라고 해도 돼요. 예, 어로. 같은 표현인데, 어로가 더 좀 일반적인 표현이죠. 자, 이들은 그리고 먹을 것을 찾아서 이동 생활을 했죠. 그리고 혼자서 사냥하면 불리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냥했을까요? 무리지어서 다니는 거. 네. 뭐 그렇게 써도 괜찮아요. 네. 기억나는 대로.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먹을 게 워낙 부족했기 때문에 한번 먹을 거를 확보를 하면은 그거를 혼자 가졌어요? 아니면 나눠 가졌어요? 나눠 가졌죠. 그러니까 누가 높고 낮고가 없었어요. 평등한 사회. 뭐 그 밖에도 의복이나 뭐 불이나 이런 것들을 요 시기 때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게 구석기 시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시대 사람들은 어디 살았어요? 그쵸. 왁집, 동굴, 바위 그늘 이런 곳에 살았죠. 네. 막집은 어떻게 지은 집이라고 그랬어요? 어. 나뭇가지 같은 거로 막을 쳐서 만든 집이라고 그랬죠? 그죠? 네. 기둥을 세운 다음에 막을 쳐서 만든 집. 자, 이런 식으로 생활을 했다. 자, 이들은 조각을 만들기도 했는데 빌렌도르프, 오스트리아 지명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발견된 학자들이 붙인 명칭이죠. 미의 여신 비너스. 이 비너스는 어땠어요? 모습이 좀 뚱뚱했죠. 가슴도 크고 배도 나오고 엉덩이도 크고 막 이랬잖아요. 그 시대 때는 아마 그런 사람들이 미인으로 여겨졌을 거예요. 그 왜 그랬다고 그랬죠? 그쵸. 먹을 게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찐 사람들이 많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빼빼 마른 사람들이 미인으로 이렇게 여겨지듯이 이 당시 때도 이 당시 때는 이제 그 살이 찐 사람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아마 미인으로 여겼을 것이다. 다산과 숭늉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자 그러다가 신석기 시대로 넘어오죠. 요 시대 때는 이제 기원전 한 10,000년 전
자, 이 시대 때 특징은 요거부터 쓰면 되겠어요. 구석기 시대랑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점. 이제 식량을 직접 생산했죠.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르죠.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그쵸. 농경을 시작했고, 또 가축을 그냥 사냥만 하는 게 아니라 길러가지고 잡아먹는 거죠. 그쵸? 네. 이런 목축,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식량을 생산하는 단계로 아주 인류가 획기적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혁명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신석기 혁명이다. 이 시대 때 사람들은 뗀석기를 좀 더 가공해서 갈아서 더 정교하게 만들었었어요. 무슨 석기? 네. 갈돌, 갈판. 왜 벽시 있잖아요, 벽시. 그 농사 지으면은 그 벽시가 나오죠. 그 벽시 알갱이가 되게 작죠. 이런 거 다 손가락으로 벗기려면 그거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을 갈아가지고 평평한 판을 만든 다음에 벽시를 올려놓고 이렇게 공이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벽지 나달이 껍데기가 이제 점점 그 마찰에 의해서 다 떨어져 나간다는 그런 갈돌, 갈판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했다. 네. 요 시대 때 사람들은 이제 농사를 짓고 가축을 어딘가 정착해가지고 이제 그 살게 되면서 기르게 되면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됐죠. 정착할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 살았겠죠? 같은 시족. 그리고 그 시족들이 뭘 이루어요? 부족을 이루게 됐죠. 아직은 먹을 게 부족했기 때문에 어떤 사회였어요? 평등한 사회였죠. 농사 지어가지고 나오는 생산물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아직은 평등하게 나눠 갖는. 네. 뭐 여기 칸이 뭐 여기 남았으니까 요 시대 때 사람들은 이제 움집이라는 데 거주를 했고요. 움집은 주로 반지하 형태. 그죠? 화덕은 어디에 위치했었어요? 가운데 위치했었죠? 자, 반지하였던 결정적인 이유. 기둥을 일단 세우려면 기둥 세우는 게 그냥 맨 땅에 기둥 세우는 게 만만치가 않다 그랬죠. 이 약간 지하로 파고 들어가면은 기둥을 이렇게 이쪽에 한쪽에 보석에 박아 놓을 수가 있죠. 그다음 기둥을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이렇게 세우기 좋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둥 세우기도 유리하고 반지하를 가서 살아보면 혹시 알 수 있는데 여름에 반지하집 어떨 것 같아요? 시원해요. 왜 시원할까요? 땅을 파고 내려가기 때문에 그 지하는 좀 서늘하단 말이에요. 시원해요. 그리고 겨울은 어떨까요? 뭐 물론 진짜 뭐 이렇게 뭐 난방을 뗀 것처럼 따뜻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하로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바람 위에서 싱싱 부는 것보다는 어때요? 낫죠. 예. 공기가 나가질 않고 거의 고인단 말이에요, 지하에. 예.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이나 아무튼 그 원시 시대에 냉난방이 잘 안 되는 그 원시인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주거지가 반지하였다. 근데 왜 그럼 요즘 사람들은 다 반지하에 안 살고 지상에 살까요? 반지하 살면 좋잖아요. 이 얘기대로라면. 근데 왜 반지하에 안 살까요? 정답이에요. 지하로 내려가면 땅에서 습기가 올라와요. 그래서 습해요. 눅눅하고. 사람이 건조한 데선 살아도 습한 데서는 오래 살 수가 없어요. 건강이 되게 안 좋아요. 자도 잔 것 같지가 않다고. 예를 들어서 너희 만약에 뭐 조난을 당해가지고 강가라든지 하다못해 그냥 뭐 캠프 같은 거 가가지고 여기 수영장 이런 데 있죠. 그 수영장 보통 지하에 만들어 놨죠. 물 끌어올리면 돈이 많이 드니까 지하에 만드는 거예요. 기계시설도 다 지하에 있는 거. 근데 만약에 너희가 수영장 그 찰랑찰랑한 물 근처에서 잔다고 생각해봐요. 어떨 것 같아요? 잠 잘 올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잠을 잘 자는 사람도 있는데 자고 일어나면은 개운하지가 않아요. 예. 아직 애기라서 잘 모르는데 나이를 먹으면은 확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점점 가옥은 지상가옥화돼요. 예. 지상가옥화 된다는 거는 이제는 기둥 세우는 거에 대해서 점점 더 기술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건데, 그러면 기둥을 어떻게 하면 더 세우기가 유리할까요? 자, 맨 땅에 나무 기둥을 이렇게 박아 놓으면 이게 잘 넘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나무가 뿌리를 자른 다음에 이 통나무를 흙에다 박으면 나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뿌리가 잘린 나무가 흙에 박히면 금방 썩어요. 예. 근데 이 나무를 썩지 않게 그리고 기둥도 잘 세우는 방법이 하나가 생겨요. 주춧돌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한옥집이나 이런 데 가면 그 나무 기둥이 돼 있는데 그 아래 돌을 이렇게 보여놨어요. 괸돌이죠, 괸돌. 괴이는 돌. 거기 위에다가 나무를 박아 놓으면 나무가 썩지도 않고 오래 가고, 예. 그리고 기둥 세우기도 더 어때요? 훨씬 유리하죠. 돌을 이렇게 우묵하게 깎아 놓으면 거기 넣기 좋잖아요. 그죠? 그 주춧돌이 생기게 되면서 점점 이제 반지하가 아니라 지상가옥의 형태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나중에 청동기시로 타는 변하고. 자, 농사랑 목축이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그 농사 기술이 좀 부족해서 별로 생산량이 적었는데 점점 인류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생산력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쵸, 올라갔겠죠. 그죠? 이제 농사도 실패를 많이 거듭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풍년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경험치를 알게 된 거예요. 점점 생산력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나타난 또 변화. 이제 먹고 나서도 남는 것들이 생겨요. 잉여 생산물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러다가 이제 많이 가진 사람, 그리고 가지지 못한 사람, 이런 차이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자, 사람 사이에 급이 생기는 거를 계급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계급이 발생한 것과 더불어서 그 위에서 지배하는 사람들, 네, 왕이나 귀족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죠? 왕, 귀족, 평민,村民. 자, 넘어가 보세요. 네. 아, 그리고 하나 요거 더 쓰면 요 시대 때부터는 초기 형태의 종교가 등장해. 뭐 태양이나 바다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애니미즘, 곰, 호랑이, 짐승들 숭배하는 토테미즘, 하늘과 신을 자연 인간과 신을 연결해주는 무당, 영어로 샤먼이라고 했죠? 샤머니즘. 그리고 자기를 낳아준 조상을 묻고 숭배하는 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요 시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 여기 하나만 더 쓰면요. 토기가 또 만들어지기 시작해. 토기는 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그죠? 예.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 흙을 뜨거운 불에 구워가지고 이런 것들로 이제 그릇같이 만들어 사용하는. 이 토기가 사용되면서 음식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저장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넘어가 보세요. 자, 그러다가 이제 계급이라는 게 사용이 이제 계급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 이제 인류가 이제 문명이라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죠. 자, 문명의 특징. 주로 어디서 시작됐다? 큰 강유역에서. 왜 큰 강유역에서 시작했을까요? 농사 때문이죠, 그죠? 맞아요. 자, 그래서 농사할 때 물이 끝없이 들어간다. 물과의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이 처음에는 큰 강이 있으면 그 강 주변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물이 가까우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죠.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 강이 넘치죠. 그러면은 자기들이 애써 그 길러놨던 농경지가 다 물에 잠기거나 쓸려 내려가 버리죠. 자, 그래서 이거 너무 강 근처로 갔다가는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해낸 방법. 자, 비가 많이 오고 할 때, 자, 구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저장하는 그런 방법들도 생각을 했겠죠? 저수지 같은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아예 물이 1년 365일 자기네 마을 근처로 오도록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이 물을 자기네 마을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관계라고 한다 그랬죠? 자, 우리 문명의 성립 배경 하면은 꼭 관계 농업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돼요. 강 주변에 위치했고, 이 관계 농업이 발달했다는 거. 그리고 이거 배수로 만들어서 그 물길을 만드는 작업이 엄청 힘든 작업이라 그랬죠. 땅을 파고 하는 것들. 혼자서 할 수가 절대로 없어요.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누군가 리더 하나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명령하면서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보통 명령하는 사람은 당연히 위에 있는 사람이겠죠?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더 계급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고, 네, 그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지배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전보다 더 강해진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문명의 특징하면은 이제 석기 시대를 벗어나서 새로운 금속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어떤 금속? 청동기를 사용을 하죠. 자, 청동은 주석이라는 금속과 아연이라는 금속의 불이. 자, 이런 금속의 합금이에요, 합금. 자, 과거에는 다룰 수 없었던 이런 금속들을 다룰 수 있게 된 배경. 이 청동은 한 800도 정도의 열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냥 우리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모닥불이나 이런 횃불 이런 거 정도로는 800도의 열을 얻기가 어려워요.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 이걸 뭔가 가열해서 녹여내거나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시기 때부터 그 뜨거운 열을 오랫동안 유지해서 금속을 녹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개발이 돼요. 자, 대표적으로 화로. 맞아요. 화로 비슷한 건데 라마 기술이 이때부터 등장을 해요. 화로, 용광로 다 맞는 표현이죠. 뭔가 이렇게 녹여낼 수 있는. 네. 처음에 이런 광산에서 구리, 뭐 아연, 주석 이런 금속이 있는 그 광물들을 캐면 그걸 그대로 쓸 수 있을까요? 여기 흙이라든지 자갈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걸러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걸러낼까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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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마 같은 데 집어넣은 다음에 열을 가해가지고 이걸 다 녹여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쇳물 같은 것들을 담아놓고 이거를 이제 그 불순물을 뽑아낸 다음에 그 순굴이나 이런 것들을 뽑아 쓰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시기 때부터는 청동기가 만들어지고 사용된다. 청동기는 이제 무기, 이제 날카롭게 단련해서 무기로도 사용이 되고, 그리고 지배자의 어떤 권위를 나타내는 빨리 와. 재사용 도구로도 사용이 돼요. 자, 그리고 요 시기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뭐 관계나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한 곳에 모여 살게 되면서 도시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도시 안에서는 뭐 전사라든지 물건 사고 파는 상인들, 그리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장인들, 농사 짓는 농민들 이렇게 계급, 점점 직업 같은 것들이 나눠지기 시작하죠. 한편으로는 물건 거래하려면 뭔가 기록해야 되죠. 문자가 사용되기 시작을 하죠. 요거는 시험에 낼게요. 이렇게. 요 네 개는 정말로 출제가 많이 돼요. 중학교 올라가도 나중에. 1번이나 2번 문제로. 그러니까 문명의 어떤 형성 조건, 성립 배경.
문자가 사용됐다는 거, 관계농업, 청동기, 도시가 형성됐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4대 문명, 큰 강 주변에서 형성된 최초의 인류 4대 문명인데, 자,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 자, 미리 써보면은 이집트를 흐르는 나일강에서 시작된 나일 문명이라고도 하지만 이집트 문명. 자, 그리고 인도 하면 떠오르는 강. 인더스 강이죠. 그래서 인더스 문명이라고도 하고, 겐지스 강은 좀 나중에서. 겐지스 강도 중요하죠. 인도 문명이라고도 해요. 그냥 인도 문명이라고도 하고. 자, 그리고 중국의 누런강, 진흙 때문에. 문명.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게 맞는 표현일까요? 황하는 순 우리말이고, 허라고 하면 허가 중국어고, 황은 우리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이랑 중국어를 짬뽕해 놓은 거예요. 황허는. 그래서 공식적으로 표기를 할 때 황하라고 한국어로 쓰는 게 더 맞아요. 근데 황허라고도 많이 쓰이죠. 자, 저번 시간에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쭉 봤는데, 메소포타미아는 우리 지금 얘기한 중동 지역이었죠? 메소포타미아 하면 두 강 사이란 뜻이었죠. 어느 강이랑 어느 강.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 기원전 몇 년경? 3,500년경. 지금으로 치면 5,500년 전이죠.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주기적으로 넘쳐요. 네. 근데 넘치는데 얘네는 좀 불규칙해요, 넘치는 게. 어떨 때는 비가 많이 오는 시기가 있고, 어떤 해는 또 안 오는 시기가 있고 해가지고 불규칙한데, 아무튼 이게 한번 넘치면은, 넘쳤다가 이제 그게 마르게 되면은 그 지역이 농사가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요 지역에서 농사가 얼마나 잘 되고 안 되고를 분석해 놓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점토판에다 기록을 남겼거든요. 쐐기 문자로. 그 기록을 학자들이 분석을 해봤는데, 벽지를 밀씨를 열 알을 뿌리면 76배가 수확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벽시 하나에서 보통 하나를 자라면은 그 벽시 가닥이 여러 개가 열매가 맺히잖아요. 보통 몇 배가 자랐다고? 76배. 그러니까 강물이 한번 넘친 다음에 좀 말라갈 무렵에 그 벽시만 그냥 따뜻하게 풀어놓으면 날씨도 또 되게 따뜻하기 때문에 몇 개월 있으면 그냥 밀이 그냥 자라는 거예요. 예. 그쵸. 축복받은 땅이죠. 맞아요. 그게 이제 비옥이라고 하는 건 농사 잘 되는 초승달 지대. 자, 근데 정민이가 표현을 너무 잘했는데, 축복을 받았는데, 이게 과연 축복이었을까? 자, 봐요. 농사가 잘 돼요. 근데 여기가 산이 없어요. 다 평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누구나 다 탐내는 땅이겠죠. 농사가 잘 되니까. 네. 개방적 지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탐내요. 왕조가 자주 교체되는. 전쟁도 어땠을까요? 많았겠죠? 네. 바람 잘 날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왕이 스스로 신의 대리임을 자처했다 그랬죠? 자, 이런 것들을 신정 정치, 신권 정치라고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전쟁이 많다 보니까 죽어서 어디 가는 것보다는 현실 세계를 더 강조한다 그랬죠? 현세적 성격의 여러 신들을 믿는
다신교를 믿었어. 대표적인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거, 이 지역의 신, 절친한 친구 엔키두의 죽음. 네.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슬퍼가지고 전국을 방황하는데, 자, 그때 이제 그 여신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라 그랬죠. 그죠? 길가메시 소사시. 그리고 여러 신들을 모시는 지브라트라는 신전이 있었죠. 자, 이 사람들은 쐐기 문자. 쐐기가 그 문 사이에 박는 이거라 그랬죠? 문 열리지, 닫히지 않게끔. 쐐기 모양의 문자. 그리고 60진법을 사용했죠. 지금 시간에 남아있죠? 요 지역 사람들은 달의 운행 주기를 보고 달력을 만들었어요. 무슨요? 태음력. 음이 달을 뜻해요, 달. 자, 그리고 요 지역에서는 사막이 많아요.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외에는 강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막이 되게 많은데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침반이 없던 시대에 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일찍부터 천문학이 발달하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불렀죠. 네, 이런 것들이 일찍이 발달합니다. 이 지역에서 네, 여러 그 수메르인 처음에는 그러다가 뭐 아카드인, 아무르인 이렇게 전쟁도 많고 왕조 교체도 자주 일어나는데 아무르인의 함무라비 왕이 세운 바빌로니아 왕국이 있었어. 함무라비 법전. 남이 눈을 다치게 하면 그 상대의 눈을 뽑아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번 시간 내용을 좀 많이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서 정리를 했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이집트부터 가볼게요. 나일강이 지금 보면은 요렇게 여기서 만나죠. 만나서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나일강의 상류가 아니라 나일강의 하류 지역이 이집트예요. 여기 이 나일강은 여기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거든요. 네. 아까 그 아파렌시스라는 동네가 있었던 이 에티오피아가 여기 그 타나 호수라고 있어요. 여기 지금 지도에 표현이 안 돼 있는 이 호수가 수원지예요. 그리고 이 나일강 이렇게 지금 합쳐지는 이 나일강을 청나일강이라고 그래요. 에티오피아에 6월부터 9월까지 우기예요. 우기 때 어떨 것 같아요? 비가 억수같이 와요. 억수같이. 그러면은 이 여기 호수 위로 타가지고 이 강들이 어떻게 강물이 어떻게 될까요?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네. 자, 그러면은 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강물이 딱 일로 흘러내려가요. 그리고 바다처럼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들이 흘러내려가는데 여기 있는 강은 백나일강. 네, 맞아요. 색깔이 그 아래 진흙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물 위가 좀 뿌옇다 그래요. 그래서 백나일강이라고 불리는데 르완다라고 저 아프리카 대륙 남쪽에서 시작되는데 엄청 길어요. 이게 수단이라는 나라 들어봤어요? 수단의 하르툼이라는 곳에서 만나가지고 이집트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자, 6월부터 9월까지 폭우 내린 게 이제 이집트 지역으로 내려가는데 그러면 나일강도 이걸 감당을 못해가지고 이 지금 빨갛게 칠한 주변이 강물이 넘쳐가지고 범람한 지대예요. 자, 그래서 이집트에 이 강물이 도착하는 시기는 8월부터 11월 정도까지거든요. 자, 그래서 8월부터 11월 사이에 강물이 넘치게 되면 자, 이때 이 주민들은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요. 할 게 없어요. 자, 그러다가 강물이 어느 순간 이제 11월부터 비가 많이 안 온단 말이에요.
다음에 한 3월, 4월까지 거의 비가 안 와요. 그럼 그동안 이제 잦아들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강물이 한번 휩쓸고 지나간 그 자리에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엄청나게 잘 돼요. 예. 거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버금갈 정도로 농사가 잘 되는데 메소포타미아만큼 잘 되지는 않아요. 여기는 완전히 축복받은 땅이고, 그죠? 대신에 근데 메소포타미아는 아까 얘기했듯이 전쟁도 많고 그 전에 이 범람 시기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 매년 범람하는 시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좀 대비하기가 어려운데 나일강은 지금 선생님이 아까 그 개월수를 딱 얘기해 줬죠. 6월에서 9월 에티오피아에서 비가 많이 내리면 8월에서 11월, 길게 잡으면 12월 정도까지는 여기 물이 넘쳐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 그런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정기적으로 물이 넘치다 보니까 여기는 흉년이 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기원전 이게 3000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때부터 흉년 든 적이 없이 거의 계속 흉년이에요. 농사가 항상 잘 돼요. 자, 요런 지역들을 곡식이 많이 나는 창고라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곡창지대라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등장할 그리스, 로마, 서양의 여러 세력들이 다 여기를 호시탐탐 노려요. 자, 그런데도 여기는 비교적 수비를 잘 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산도산인데 일단은, 자, 뭐가 있죠, 위에? 바다가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긴 또 긴 강이 있기도 하고, 여기도 또 바다가 있고, 또 여기는 무슨 사막이에요? 자, 이 아래가 다 가운데가 사막이란 말이에요. 바다랑 사막으로 막혀 있죠. 자, 요런 지형을 폐쇄적 지형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왕조가 들어서면 왕조가 잘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통일 왕조가 오랫동안 지속이 돼요. 있어요. 이집트는 기원전 3000년경부터 시작이 됐다 그랬는데, 이집트 문명은. 그래서 이집트 역사가들이 구분할 때 고왕조, 고는 옛 고자죠. 중왕조, 신왕조 하는데 그 한 왕조가 1000년씩을 가요. 엄청 오래 간 거죠? 네. 이들도 자기네 우두머리를 이제 신격화시켰어요. 역시 신정정치. 그리고 그 우두머리를 태양신의 아들이라 그래서 파라오라고 불렀어요. 자, 그리고 이들은 그 일단은 한번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전쟁이 별로 없다 보니까 병에 걸리는 거 아니면 웬만하면 수명이 보장이 돼요. 수명이 보장되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살아있을 때 요 삶은 굉장히 유한하고 짧게 느꼈고, 자, 그 다음에 죽어가지고 어디를 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세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세적 성격의 다신교를 믿었다. 역시 여러 신들을 믿긴 믿었어요. 전쟁이 비교적 없었고, 메소포타미아에 비하면은. 자, 그리고 이들은 죽은 자들이 죽어서 저승세계 어디를 가는지를 위한 안내서도 미리 막 상상해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사자라고 부르죠? 그죠. 사자의 안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자, 뒤에 사진 한번 보실게요. 이게 이제 사자에서라고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좀 뭔가 높아 보이죠? 네. 자, 이 사람이 죽음의 신 오시리스예요. 맞아, 맞아, 맞아. 오시리스는 형제가 있었는데, 형제가 세트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오시리스와 세트의 여동생으로 이시스라는 사람이 있었어. 나중에 이 이시스라는 사람은 그리스 신화에도 등장하거든요. 제우스라는 사람, 제우스라는 신 들어봤죠? 제우스가 헤라랑 결혼했죠. 근데 제우스 바람둥이였죠. 그렇죠? 근데 제우스가 바람을 피는데 한 번은 헤라가 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제우스가 이 자기 바람 피던 이 여자를 소로 만들었죠. 암소로 만들었죠. 그 암소가 이오라는 암소인데 강해 신 이나코스의 딸이었어요. 근데 그 암소로 변화시킨 다음에 제우스가 시치미를 뗐죠. 근데 헤라가 이미 다 눈치를 챘죠. 그래서 눈이 100개 달린 아르고스라는 거인한테 이걸 감시하게 했죠. 자, 그런데 제우스가 빨리 그 이오라는 암소로 변한 자기 애인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자기 아들이면서 꾀가 많은 헤르메스한테 그 아르고스를 제거하라 그러죠. 그래서 헤르메스가 피리랑 재미난 이야기를 이제 준비해 가가지고 피리를 불러서 아르고스 눈이 100개 달렸으니까 몇 개만 이렇게 감게 하고 그다 감지를 않으니까 이야기를 들려줘서 감게 하죠. 그죠? 기억나요 혹시? 처음 들어보니? 자, 그래서 아무튼 그 아르고스라는 사람을 헤르메스가 잠들었을 때 제거하고 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시스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오라는 그 소로 변한 제우스의 애인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 이오가 제우스가 헤라한테 통사정을 해가지고 헤라가 그 그러면은 아무튼 다시는 이오를 만나지 말고 저주를 풀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해 해서 제우스가 자기 애인이었던 암소로 변한 이오를 다시 사람으로 풀어주죠. 그 다음에 사람이 된 그 이오가 이집트에 정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 여인이 아무튼 이시스인데 아무튼 이야기가 좀 샜어요. 자, 오시리스, 세트, 이시스. 이 당시 이집트에서는 분위기가 왕자랑 공주랑 결혼을 하게 됐다고. 남동생 있는 게 사람들 있어요? 저기 남동생 있나요? 그 오빠랑 여동생 그리고 누나랑 남동생이 결혼하기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오시리스랑 이시스가 결혼을 해요. 오시리스는 왕이 되고 이시스는 왕비였는데 동생이었던 세트가 자기 형 자리가 틈나는 거예요. 형을 유인해서 죽여버려. 예? 자, 그리고 지가 왕이 돼요. 자, 근데 아무래도 봐도 세트는 오시리스가 이제 다시 살아날 것이 두려워가지고, 당시 왕족은 다시 살아나는 뭐 방법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오시리스의 시체를 갈기갈기 찢어요. 자,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그 나일강 온 그 지류에다 다 버린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이시스 왕비는 자기 남편 시체를 찾아다가 이걸 모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주술 의식을 행해가지고 오시리스를 부활시킨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부활한 오시리스인데 지상에선 부활하지 못하고 지하 세계에서 부활해요. 자, 그래서 죽은 자를 심판하는 죽음의 신 오시리스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자, 오시리스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저승을 오면 자, 이 사람을 천국으로 보낼지 지옥으로 보낼지를 재판을 해요. 여기 지금 앉아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 사람이 지금 재판받으러 온 죽은 사람이에요. 자, 죽은 사람 이승에서 착한 일 했는지 나쁜 일 했는지 알아보려면 이런 방법을 썼다 그래요. 어떤 방법 썼을 것 같아요? 요게 이 사람의 심장이에요. 자,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 봤네, 선생님. 요게 심장이에요, 요게. 요 심장과 요게 깃털이에요. 이거를 재서 만약에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우면 죄를 많이 진 거로 여겨가지고 이 사람을 지옥으로 보냈다 그러고 자, 깃털의 무게와 같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천국으로 보냈다 그래요. 깃털보다 가벼운 경우는 뭐
네, 그게 좀 어렵고. 근데 아무튼 신화 속 얘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죽은 자를 이제 재판을 하는. 자,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이런 그림이나 기록들을 이들이 쓰는 어떤 곳에 남겼는데, 네, 나일강 주변에 이런 갈대 같은 풀이 많이 자라는데 그 풀이 파피루스라는 풀이었어요. 네, 맞아요. 이 식물인데 이 식물을 가로 세로로 겹쳐서 촘촘하게 만들면 여기다가 글을 쓸 수 있게끔 이제 된다고 해요. 네. 자, 그래서 이 파피루스를 만들었는데 이 파피루스는 이제 이렇게 쓰겠죠? 이게 뭐의 어원이 됐냐면 오늘날 이거의 어원이 되죠. 네, 뭐예요? 페이퍼. 그쵸. 종이죠, 종이. 자, 이렇게 네, 파피루스에다가 이런 사실들을 기록을 했고,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8월부터 12월 사이에 강물이 막 넘쳤을 때 여기 사람들 할 게 없었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때 그냥 손가락만 빨고 놀까요? 놀지 않고 이때 뭘 했냐면 당장 4개월 동안 식량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집트에서는 이 지배계급이 이전부터 농사해왔던 거 이해노삼들이 많아서 이 왕이나 귀족, 파라오라고 불리는 이 최고 계급들은 식량이 아주 많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강물이 넘쳐가지고 일자리가 없어진 평민들을 모아가지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면서 공사를 시켜요. 자, 그렇게 해서 공사를 시키는데, 자, 정사각형의 키다란 돌, 네, 이런 것들을 조각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쌓는 거예요. 이 조각이 피라미드죠. 피라미드가 아직까지도 왜 이게 피라미드 그 돌 하나 크기가 하나 무게가 2.5톤이거든요. 그 2.5톤짜리 무게가 수천만 개가 있어요. 예. 이거를 기원전 아까 3,000년경부터라 그랬죠? 그 3,000년 동안 매년 그 돌을 나르고 나르고 날라가지고 쌓은 게 피라미드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뭐 파라오의 어떤 관이나 이런 것들을 담을 그런 공간도 마련해 놓긴 했는데 사실 파라오의 무덤이긴 하지만 그걸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그 지을 이유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지어졌는지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어, 마- 그죠. 신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물이 넘쳤을 때 뭔가 할 일 없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 이제 그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면서 이런 일을 하나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기 지배력이라든지 자기가 어떤 권력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한번 일을 시켜본 경험들이 있으면 나중에 강물 넘치거나 했을 때 그런 것들 또 일을 시키기도 좋죠. 네. 자, 요런 사회가 이집트 사회였다. 그 주변에서 나일강 주변에 있는 어떤 산이나 이런 데서 그 돌들을 다 일일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쵸. 그것도 다 그냥 그 파라오가 시키는 거죠, 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죽어서 영원히 산다고 믿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되죠. 그 시체 어떻게 되죠? 가만 냅두면 썩죠. 어디부터 썩을 것 같아요? 뇌도 빨리 썩. 그러니까 그 썩는 것들이 주로 어떤 부분이 썩을까요? 공통적으로 뇌나 눈이나 이런 것들, 내장이나 이런 것들이 공통점, 수분이 있는 것들. 수분이 있는 것들이 다 썩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자, 일단은 당시에는 이제 그 사람 죽으면은 이렇게 쇠로 만든 이런 끌개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풋 속으로 집어넣어요.
자, 그 다음에 뇌가 말랑말랑하죠? 뇌에다가 포크처럼 콕 찍어가지고 뇌를 다 꼭 뽑아낸다 그래요. 긁어가지고. 그쵸? 코로 이걸 다 뽑아낸다 그래요. 코나 뭐 이런 데 이쪽. 그리고 이걸 열어가지고 장기 이런 것들도 다 꺼내는 거예요. 뼈는 깨지 않아요. 두개골로 깨지 않아. 그리고 예, 여기 이걸 그 내장이나 뭐 눈, 안구라든지 이렇게 잘 썩는 이런 것들을 뇌나 이런 것들을 한 항아리 같은 데다 보관을 하고 이제 뼈라든지 그런 살가죽 이런 거밖에 안 남죠. 그쵸? 이런 것들을 방부 처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줄줄 감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라죠. 손으로 감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람 몸을 잘 알게 됐겠죠? 의학이 발달해요. 자, 그리고 피라미드 그 돌 쪼개고 나르고 이런 거 이렇게 만들고 하는데 수학적 지식이 많이 필요했다 그래요. 이걸 이렇게 배치를 잘 해야 되니까. 이거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넘치기 때문에 어디까지 넘치고 말고를 일일이 다 체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측량술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된다. 이 지역 사람들은 그 이집트 가보면은 막 40도, 5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견딜만 해요, 또. 습하지가 않아요. 건조하기 때문에. 근데 그 태양이 엄청 뜨겁긴 한데 이집트 하면 태양이에요.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달력을 만들어. 양력을 썼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십진법. 지금 우리도 쓰고 있죠? 0부터 9까지 갔다가 다시 0으로 돌아가죠. 자, 이게 이집트 문명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